이거는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식을 쓰는 겁니다. 식을 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수학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메타인지죠. 내가 풀었는데 이걸 알고 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풀긴 풀었는데 그냥 찍어 맞춘 거냐, 아니면 사실 그냥 누가 알려준 대로 그냥 푼 거지 난 사실 이해를 못했느냐. 이걸 아이들이 생각보다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한번 설명해봐, 이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라는 거를 더 쉽게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건 식으로 써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으로 써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가끔씩 애들한테 테스트를 줘요. 그냥 문제를 알려줘요. 답은 미리 알려주고, 자, 이 과정을 네가 한번 서술해서 갖고 와봐라, 말로 한번 설명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확실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두 가지죠. 자, 한번 설명해봐. 식을 써봐. 요게 첫 번째 방법. 요 두 번째는 답을 구했을 때, 확실해?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틀렸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거를, 그 답을 검증해낼 수 있느냐, 요 과정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알겠죠. 얘가 알고 풀었다, 모르고 풀었다. 아마 써는 것만 알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확실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건데, 요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그럼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아니, 기껏 문제 풀고 왔는데 또 시켜? 막 또 뭐 설명하라 그러고 또 뭐 이거 막 무슨 검증하라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션이 그거여야 한다. 그리고 그게 미션이려면 문제 수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드립대 유형별 다 풀지 말고 문제 수를 좀 줄이되 이런 활동을 늘리는 게 아이들한테도 받아들일 만하고 더 효과적이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풀자라고 정해주긴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늘어지니까 풀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목표를 정하고 풀어야겠죠. 그냥 풀다가 대충 오늘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변수는 두 가지인데, 애가 잘 못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가 문제 하나에 꽂혔어요.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꽂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풀고 싶어, 아까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를 냅둬야 되냐, 이제 다른 거 풀 거 많은데 냅둬야 되냐, 아니면 풀게 냅둬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막지 말아라.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애가 못하면 그 문제를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저희는 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장고나 방문에 붙여놓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자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건 아니지만 어떤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풀어가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수들, 킬러 문제 도전하는 거는 약간 별도의 이벤트처럼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선행과 심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근데 선행은 하면은 뭐 불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행을 하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선행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마다 그 과도한의 이제 기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과도하지만 시키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과도하지 않은 선행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과도한 게 뭐냐? 결국 이 정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과도한 선행이 뭘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애가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배우는 거는 뭐 과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다음 걸 배우는 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거를 약간 자기의 언어처럼 할 수 있을 때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원에서 막상 저는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막 루트를 알려주고요.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연립방정식 막 풀게 하고요. 중학교 1학년들한테 막 미적분을 막 그냥 막 설명해줘요. 그럼 저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선행학습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나올 것들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과도한 선행학습은 뭐냐면,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저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여기 갖고 와 지금 풀어. 정답률 올려. 이거 오답률 낮춰. 실수 줄여. 이게 저는 과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많이 알려줘라. 루트도 알려주고, 제곱근 뭐 개념 알려주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도 알려주고, 함수도 알려주고, 얼마나 재밌어요? 좋죠. 근데 이 문제집 갖고 와서 막 풀어가지고 너 이거 빨리 해, 이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요즘 교과 과정, 교육과정, 입시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는 선행하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착착착 풀어버리는 애보다 선생님이 내준 그 의도대로 아이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 그대로 풀어내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풀어준 그 문제들을 잘 기억하고 내신 때 잘 그거를 기억해서 풀어내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학을 잘 가는 입시 제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입시 제도를 불신하더라도 이게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행보다는 조금 초등학생인데 공통수학 막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무리하고 이걸 떠나서 무의미하다. 그 시간에 이제 아이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보고 그냥 미리 공부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익숙한 개념을 예습으로 하고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건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현실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길래 잘할까 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답이. 그러니까 잘 보시면 수학 잘하는 애들을 옆에서 보시면 가끔 얄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왜냐면 가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성적이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라거나 수학 머리가 아니라 축적된 학습 양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적이 많이 돼 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축적해야 될 것인가? 그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것을 축적하면 된다. 그럼 그 기본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교과서하고 기출문제를 잘 풀려 있냐, 그런 축적이 충분했을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하루에 동안 푸는 수학 공부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은 당연히 이쪽이 많겠죠. 근데 문제 풀이의 개수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은 게 잘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한 문제라도 하루 종일 자기 힘으로 다 풀어내는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해설지를 보고라도 많이 풀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해주는 풀이를 그대로 혼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은 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 논란이 붙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양쪽에서 다른 식으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한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쪽에서는 교사가 선행학습 하라고 해도 되냐.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우선 첫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학습이 되는 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의 지금 과정이 여기라면 그냥 공부를 쭉 해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채우면서 마무리를 지면 되고요. 그리고 현행까지 끝나는 상황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그냥 진도를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 현재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냥 쭉쭉 앞서 나가면서 선행학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돼,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기준은 전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끝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선행학습이 돼서 이전 내용까지 다 알고 고등학교까지 끝냈다. 당연히 수학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된 시각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을 잘 알고 있냐, 그게 1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참 수학적이다. 막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공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가는 것도 좋긴 하겠죠. 물론 좋긴 하겠죠. 6개월이 안 되더라도 언젠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것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심화랑 선행 중에 고민이 되신다면 심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선행은 한 번 진도를 나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도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42.19km를 달리는데 첫 5km를 누가 가장 빨리 가냐가 마라톤의 승부를 결정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체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 체력이라는 말이 제가 그냥 설명회 때 막 혼자 만들어 쓰는 말인데 저희 그러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선수촌에 입촌하면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공부 체력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맞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포기할까? 이럴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을 공부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체력들이 실제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이 긴 입시를 버티는 가장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이 부족하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공부 체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냉정하지만 간혹 그런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 중에 아무리 한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체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체력 훈련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하는데 어저께 4km 뛰었으니까 오늘 5km까지 뛰어야지라고 할 때 사람 몸에는 반응이 오잖아요. 4km를 이미 뛰는 순간 그만할까? 그만할까? 그때 필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5km를 뛸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길러야만 공부 체력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 경험을 쌓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기를 쓰고서라도 성공 경험을 길러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가장 아이의 중요하다고 성공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나요? 성공 경험이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숙제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누가 시킨 일을 끝낸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노력하셔서라도 아니야 너는 지금 뭐를 성공한 거야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책에다가 이제 고장난 라디오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성공 경험을 길러주는 방법 그러니까 잘해주는 방법만 생각을 많이 하시길래 써놓은 건데 아이 키우시다 보면 아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 왜 배워야 돼요?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이는 지금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수학 왜 배워야 돼?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대부분의 아이가 정말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수학은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하자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걸 아이가 질문할 때는 대학교 때 교육학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단어인데 고장난 라디오처럼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 공부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감정을 싣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는 계속 입을 삐죽삐죽 거리다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과제를 끝내면서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장난 라디오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키우시려면 아이가 얘기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에 너무 논쟁하지 마셔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끔 저희 극상위권 아이들 보면 맨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용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도 다 풀 줄 아는 것 같은데 맨날 바빠요. 근데 제가 만나본 극상위권 애들을 보면 항상 어땠냐면 정말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 계획들이 항상 있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식이냐면 오늘 하루 놀아버리면 자기의 계획이 수능 다음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부모님께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이걸 지키면서 성공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성취감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성공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를 항상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랑 협의하에 그래서 아이가 반드시 계획을 꼭 지켜낼 수 있게 그리고 계획을 지키면 정말 큰 보상을 주시면서 성공했다를 느끼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칭찬인데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면 특히 이제 이거 아버님들이 잘 그러시는데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몇 번 들으면 압니다. 저거 진정성이 없다는 걸. 그래서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실 때는 찍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계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걸 풀었구나 라든가 이 단어는 아빠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했네.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풀었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떤 공부를 끝냈으면 설명하도록 시키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제 문제와 그 다음 문제의 설명과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설명해 보긴 뭐냐면 성공 경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내용을 이해했으면 설명에 성공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12분의 1로 통분을 하겠죠. 애가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아이가 12분의 1로 통분을 합니다. 그럼 옆에 가서 그거 24로 통분하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애가 12가 더 작잖아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때 그냥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야 이러는 순간 이제 아이의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계속 공부하다 성공을 직접 느끼면서 자녀를 잘하게 될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서